여러분, 믿기 어려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최고 경제학자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자제품 속에 한국 부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을 뜯어보면 60%가 한국산이라는 사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세계 각국의 공장들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한순간에 멈출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사실을 밝혀낸 중국 경제학자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중앙경제대학의 리웨이 교수입니다.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미중 무역 전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관세 폭탄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중국은 즉각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일본은 WTO 제소를 준비했으며 유럽연합은 강경한 외교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만 조용했어요. 공식 성명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이라 그런가 싶었습니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학과 회의 중이었어요. 갑자기 동료 교수가 휴대폰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심천 전자공장들이 갑자기 가동을 중단했대요. 처음엔 전력 문제인 줄 알았죠. 그런데 다음 날 다른 지역 공장들도 연쇄적으로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모두 한국산 부품 공급 중단 때문이었어요. 왜 한국에서 부품이 오지 않는 겁니까? 제가 물었죠. 잘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인 거부는 아니고 단순히 생산량 조절 중이라는군요.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중국 전역의 공장들이 차례대로 멈췄고 이유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한국산 핵심 부품이 부족하다는 거였죠.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산업 데이터를 분석했죠. 그리고 발견한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자제품 속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한국산 부품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스마트폰 하나를 분해해보세요. 메모리 칩,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재, 카메라 모듈. 이 모든 부품의 상당수가 한국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왜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부품 겉면에는 대부분 중국이나 다른 나라 브랜드 이름이 붙어 있지만 뜯어보면 그 속은 한국 기업들이 만든 핵심 부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천의 한 공장 관리자와 통화해봤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생산 라인이 멈춘 지 벌써 3주입니다. 한국산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하나 때문에 모든 생산이 중단됐어요.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호환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제조업의 혈관을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잠시 숨을 고르기만 해도 세계 공장들은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포지셔닝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제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나 LG전자처럼 눈에 띄는 브랜드로 승부하면서 동시에 부품 시장에서는 조용히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더군요. 이런 투트랙 전략은 역사상 유례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한국의 이런 전략을 벤치마킹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기술적 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더 깊은 조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발견을 바탕으로 국무원 경제안보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회의 안건에는 미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에 대한 경제 분석이 있었지만 한국은 의제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회의 중간에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분석은 왜 없습니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죠.
그리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요? 그들은 미국과 우리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침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분석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때 제 제자인 장이페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경제안보국의 젊은 분석가였죠. 한국의 침묵은 단순한 우유부단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부품 공급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죠.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략적입니다. 하지만 고위 인사들은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때는 장이페이의 말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핵심적이진 않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회의가 끝나갈 무렵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상하이의 자동차 공장들이 연쇄적으로 가동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원인은 또다시 한국산 부품 부족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급변했죠. 국무원 경제 담당 장관이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품이길래 이렇게 대체가 안 됩니까? 담당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와 센서류입니다. 한국의 몇몇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기술이라 대체제가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장이페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의 행동은 매우 계산된 것 같아요. 함께 조사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비공식적인 연구팀을 꾸려 한국 의존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장이페이가 놀란 표정으로 제 연구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우한의 반도체 공장도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산 화학 소재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패턴이 있어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침묵 속에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들의 부품 없이는 세계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장이페이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로 심천 전자공장의 가동 중단 원인을 파헤쳤죠. 현장을 방문해 보니 상황은 심각했어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공장 앞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공장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산 메모리 컨트롤러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가 없어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대체품을 구하려 했지만 품질 문제로 반품률이 너무 높아요. 결국 한국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상하이 자동차 공장이었습니다. 이곳의 문제는 더 복잡했죠. 자동차용 전자 제어 장치에 들어가는 한국산 반도체가 부족했습니다. 이 작은 칩 하나 때문에 완성차 생산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어요.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생산 책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도해봤지만 성능이 달라요. 우리 차량 시스템은 한국산 칩의 특정 성능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 다른 제품을 넣으면 오작동합니다. 우한 반도체 공장의 상황은 또 달랐습니다. 이곳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한국산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공급이 중단되어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이런 화학 소재는 순도가 극도로 높아야 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공장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 제품을 써보면 불량률이 3배 이상 올라갑니다.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밤늦게 호텔방으로 돌아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종이에 한국산 부품 의존도를 적어 내려갔어요. 놀라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산 부품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지만 제품 작동에는 필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밝게 만드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메모리를 제어하는 컨트롤러,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 배터리의 핵심 소재. 이런 부품들 없이는 완제품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장이페이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단순한 공급망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적 취약점이에요. 우리는 한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경제 안보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가 평생 연구해온 국제무역 이론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 심지어 멕시코의 공장들도 한국산 부품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매우 정교하게 계산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장이페이의 말이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전자제품 시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더 깊이 조사할수록 더 넓은 산업 분야에서 한국 의존도가 발견됐어요. 자동차 산업은 물론 석유화학, 정밀기계, 심지어 조선과 항공우주 분야까지 한국 기업들은 틈새 시장을 공략해 핵심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장이페이는 더 깊은 조사를 위해 연구팀을 확대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중국 내 생산되는 전자제품의 부품 원산지를 철저히 분석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내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 중 배터리 소재 79%, 메모리 반도체 81%, 디스플레이 패널 74%, 센서류 68%가 한국산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부품들이 최종 제품 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이었죠. 우리는 이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국무원에 제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급자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직도 한국의 영향력을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리웨이 교수, 당신의 분석은 과장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그저 부품 공급국일 뿐이에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에 좌절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서 한국대학의 동료 교수에게 연락해 비공식적인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받은 자료를 통해 더 깊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제조업의 신경망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고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급성장 중이었죠. 장이페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자료 보세요. 화웨이 스마트폰에 한국산 부품이 57%나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산이라고 자랑하는 제품이 사실은 반쪽이 한국산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국제무역 이론에서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교과서는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을 말하지만 이런 비대칭적 의존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자료를 분석하던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경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문화적으로도 중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제국처럼 우리는 한국에 의존하고 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진실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정치적 고려나 자존심보다 사실이 중요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발견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의 이러한 영향력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였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산업 구조를 혁신적으로 재편했더군요. 자동차, 조선, 전자 같은 전통 산업을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재편하는 동시에 부품과 소재 산업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이런 구조가 결국 한국을 보이지 않는 제국으로 만든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경제포럼 상하이 회의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부담이 컸습니다. 당 고위층에서는 제 발표 내용을 두고 국익에 해롭다며 만류했죠. 대학 총장까지 저를 불러 조언했습니다. 리웨이 교수, 당신의 연구는 가치가 있지만 발표 시기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미중 무역 갈등 중에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 우리 입장이 불리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학자로서의 양심을 선택했습니다.
발표 전날 밤 장입회의가 찾아왔어요. 교수님, 정말 발표하실 건가요? 위에서 많은 압력을 넣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대비하는 게 국익에 더 도움이 될 거야. 발표 당일 회의장은 각국 대표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단상에 오르자 긴장된 침묵이 흘렀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세계 경제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가 생각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사실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화웨이 스마트폰 속 부품의 57%가 한국산이라는 분석 결과 중국 내 31개 주요 공장이 한국산 부품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빚은 사례, 한국의 전략적 공급망 장악 증거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화웨이 최신 스마트폰을 분해해보면 외형은 중국산이지만 내부의 핵심 부품 대부분은 한국산입니다. 메모리 칩, OLED 디스플레이 패널, 배터리 소재, 이미지 센서. 이 모든 것이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회의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중국 정부 인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중국 전역에서 31개 주요 공장이 한국산 부품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 제조업의 핵심 신경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청중 속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미국 대표단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단순한 중견국가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심장에서 그들은 이미 초강대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예상대로 중국 정부 인사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한 고위 관리는 제 분석이 과장되었다고 비판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외국 대표단들, 특히 일본과 미국 대표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애국적인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국익을 해치는 행동이었는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학자로서 저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객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베이징에서 온 전화였어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리웨이 교수, 오늘 발표는 매우 실망스러웠소. 우리나라의 체면을 구겼어요. 내일 발표는 취소하고 즉시 귀국하는 게 좋겠소.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않든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뿐입니다. 내일 발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안하려고 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포럼 둘째 날, 저는 추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어떻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왔는지 분석했죠. 발표장에 들어서니 예상대로 중국 대표단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압력이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일본, 미국, 유럽 국가들의 참석률은 전날보다 높아졌더군요. 진실에는 힘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들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왔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이 모든 압박 속에서도 한국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소개한 첫 번째 사례는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의 핵심 산업을 겨냥해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첨단 반도체 소재의 수출을 제한했죠. 모두가 한국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은 1년 만에 이 소재들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내 중소기업들과 협력해 대체 소재를 개발했고 결과적으로 일본 의존도를 크게 낮췄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일본 대표단 쪽에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 일본 기업 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빨리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믿으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2020년 초부터 한국의 반도체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했고 일본산 소재 수입은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회 수입이 아닌 실제 국산화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었습니다. 2016년 한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자 중국은 경제 보복에 나섰죠. 한국 기업들의 중국 사업이 타격을 입었고 특히 관광과 문화산업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베트남, 인도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크게 강화됐죠. 결과적으로 중국 시장 의존도는 낮아졌고 오히려 한국 제품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이 말에 남아있던 중국 대표단 중 몇몇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최근의 미국 반도체 통제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압력에 완전히 굴복하는 대신 중국 시장과 미국 기술 사이에서 놀라운 균형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 기술 영역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자체 연구개발을 가속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제가 강조한 것은 한국의 독자적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강대국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익을 냉철하게 계산하고 필요하다면 강대국에게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청중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많은 대표단이 박수를 쳤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한 경제학자는 한국의 독자 노선이 역설적으로 그들의 글로벌 영향력을 키웠다고 평가했고 유럽 대표는 이런 전략이 중견국가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장입회의가 복잡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훌륭한 발표였습니다만 베이징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의 대학 보직이 박탈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나는 학자로서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언젠가는 그들도 이해할 거야. 포럼 마지막 날, 저는 한국 대사관에서 얻은 비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저는 경제적 측면을 넘어 한국이 어떻게 문화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의 산업적, 경제적 영향력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정한 힘은 소프트 파워, 즉 문화적 영향력에 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게임. 이들은 단순한 문화상품이 아니라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하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슬라이드에 놀라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소비액이 지난 10년간 7배 증가했고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한류 팬클럽이 활동 중이며 특히 10대, 20대 젊은 층의 소비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Z세대의 한국 문화 소비 패턴입니다. 우리 조사에 따르면 중국 대도시 10대 청소년의 68%가
한국 드라마를 정기적으로 시청하고 72%가 K-팝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소비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제가 보여준 다음 슬라이드는 한국 연예인이 사용하거나 홍보하는 제품의 중국 내 판매량 급증 사례였습니다. 화장품, 의류, 식품, 전자제품까지. 한국 스타의 영향력은 산업 전반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영향력이 왜 중요할까요? 군사력과 경제 규모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문화적 지지입니다. 한국은 타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음으로써 그들의 소비 결정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인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각국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는 모습을 모은 사진들이었어요. 군사력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한국은 그 영역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상하이 포럼이 끝나고 베이징으로 돌아왔을 때 예상대로 냉랭한 분위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제 강의가 취소되었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의 자문직도 박탈되었죠. 많은 동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국익을 해쳤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몇 주 후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하이 포럼에서 경고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산업 분야에서 한국산 부품 부족 문제가 심화되었고 대체 공급원을 찾기 위한 노력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조용히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국무원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리웨이 교수님, 내일 오전 10시에 부총리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민대회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경제 담당 부총리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죠. 리웨이 교수, 당신의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과소평가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해야 할지 조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단순한 경쟁 상대나 시장으로만 봐선 안 됩니다. 그들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이 되었어요. 우리는 강압보다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공동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부총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당신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이런 영향력이 지속될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체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위치를 장악해왔어요. 더구나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을 통해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첨단 기술에서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죠. 앞으로 10년 내에 한국은 더 강력해질 겁니다. 부총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한 가지 임무를 맡겼습니다. 한국의 영향력과 그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거였죠. 다음 몇 주간 저는 장입회의와 함께 이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전략적 강점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협력 분야도 분석했습니다. 최종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소리 없이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선전이나 과시 없이 글로벌 공급망에 그리고 이제는 문화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경쟁보다는 협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대학에서의 지위를 회복했고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중경제협력특별위원회의 수석 자문위원직도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서울의 첨단 기업들을 둘러보며 저는 그들의 혁신 생태계와 기업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시스템, 산학연 연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사고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귀국 전날 밤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경제학자지만 오늘은 예언자가 되려 한다.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같은 거대 국가들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한국 같은 중견 국가들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전례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베이징에 돌아와 강의실에 서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세계 경제를 이해하려면 겉으로 드러난 통계와 규모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숨겨진 의존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조용한 국가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 책상에는 요즘 한국어 교재가 놓여 있습니다. 저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딸 리밍도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그녀는 여전히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열성 팬이죠. 가끔은 딸이 알려주는 한국 문화가 저의 경제 분석보다 더 통찰력 있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빠, 이 드라마에서 한국 회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세요. 그들의 일하는 방식이 성공 비결인 것 같아요. 딸의 말에 저는 미소 짓습니다. 아마도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세상을 더 잘 이해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들은 이미 국경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자라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발견한 한국의 힘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세상의 중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추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